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이오와주 공화당 당원 대회를 시작으로 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공화당 경선 1위를 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 이강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경선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도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 공개 모집을 시작하는 등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일정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 새로운 미래가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출범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제3지대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라 연대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우리 시간 오늘 오전 10시 공화당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당원대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굳혀질지 또 헤일리 돌풍이 더 거세게 불지가 관심인데 영하 30도에 이르는 이 아이오와 극한 추위가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 첫 경선이 시작되는 아이오와주는 인구가 미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민심을 가늠할 대선 풍향계로 불립니다. 11월 열리는 대선의 출발점인데다 아이오와 표심이 이후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영하 30도에 이르는 혹한에 50cm 폭설이 유권자의 발걸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We'll get it done and out of the way. Like honestly, look at these roads they're good enough to drive on. So yeah, if we can get our driveways cleared out, should be able to make it down.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경선 하루 전까지 경쟁자인 헤일리 전 대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She's got Democrats financing her in New Hampshire. 헤일리 전 대사는 고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약점으로 꼬집었습니다. You deserve an America that's better than whether you have a couple of 80-year-olds running for president. You deserve better. 첫 경선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을 득표할지 여부로 50% 이상 지지를 확보하면 트럼프 대세론이 굳혀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본격 공천 국면에 들어가는 건데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과 경선 방식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곧바로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천 기준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이기는 공천을 강조해왔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경선 룰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많은 대구 경북에선 당원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고 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국민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현역 의원 공천 배제 컷오프 기준 역시 권역별 차이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수도권이나 격전지부터 공천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인천 계양구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해온 원희룡 전 장관도 참석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어서 이 대표를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 공개 모집을 시작하면서 본격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탈당 또는 불출마하는 지역구 17곳은 전략 공천지로
후보 공모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일부 성추문 의혹과 관련된 친명계 인사 공천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7개 전략선거구는 수도권 10곳, 충청 5곳, 호남 2곳 등 총 17곳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탈당한 곳입니다. 전략선거구는 단수공천과 청년 여성 우선공천 등 공관위 결정에 따라 후보 공천이 결정되며 공모 대상에서 빠집니다. 오늘부터 공관위 공천심사 서류가 이제 접수가 됩니다. 본격적인 공천 관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기존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나옵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지역구의 한 예비 후보는 그동안 준비한 예비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성추문 의혹에 연루됐던 친명계 인사들의 공천 문제를 두고도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성비 논란의 트로이카가 당을 끌고 간다. 공천 국면을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점. 한동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즉각 조치했겠죠. 과거 미투 논란에도 공천 적격 판정이 나온 정봉주 교육연수원장과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겨냥한 겁니다. 역시 성추행 의혹과 음주 무면허 논란이 불거졌던 강의원 특별보좌역은 예비 후보 검증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가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합니다. 출범식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제3지대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가칭 새로운 미래의 당 운영 방침과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인데 이번 총선 목표 의석수는 최소한 5, 60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밤까지 2만 명을 넘어섰네요. 이름이 빅텐트라 그러니까 천막 정도는 안 되고 집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죠. 신당 출범식엔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조홍천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급물살을 타는 제3지대 핵심 인사가 대거 참석해 빅텐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친이낙연계 신경민, 최운열 전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 5명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합류를 선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괴이한 침묵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소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탈당 인사들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빅텐트 구성 시점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는 데다 공천 지분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연대가 현실화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탈당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총선에서 신당의 목표 의석수 50에서 60석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5, 60석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이제 공천 절차가 일부러 자꾸 지연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신당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연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차츰 나올 걸로 봅니다. 자, 먼저 이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희망처럼 뭐 숫자를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5, 60석 이하까지 나오는데 정치 취재를 오래 해보셨지 않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실은 본인의 희망이죠. 그런데 그 희망이 과연 달성될 것이냐는 건 저희 같은 이 현실 정치를 관찰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과거 경험, 뭐 통계 이런 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죠. 제3당이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50석을 넘은 경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987년에 이제 YS와 DJ가 경쟁을 할 때
그때 그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도 50석을 못 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제3지대 빅텐트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50석을 넘기라는 것은 만약에 넘는다면 새로운 기록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1, 2당이 이제 워낙 그 뭐 사실 중앙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의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지만 뭐 5, 60석까지는 무리이고 뭐 하여튼 그 교섭단체 확보 아마 이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5, 60석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신경민, 최은열 전 의원을 포함한 5명이 탈당을 하고 신당 합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추가 합류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는 뭐 결단에 의해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천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합류는 뭐 당연히 나올 건데 이것이 공천을 이렇게 계속 지연을 지금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공천이 되면서 그 공천의 공정성 시비나 아니면 내부 반발이 일어나면 그때서부터는 한두 명씩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만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현역 지역구에 친명 인사가 간다 이런 지역만 해도 거의 30여 곳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수가 민주당의 경우 합류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도 지금 뭐 컷오프 20% 하위한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을 보면 당연히 뭐 그 정도 선에서의 합류는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뭐 빅텐트 싫어한다니까 뭐 빅하우스 내지는 빅맨션에 모일 수 있는 숫자는 그 정도는 된다. 그러나 다 올 것인지 중간에 불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빅텐트 얘기하시고 빅하우스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뭐 미래연합 대연합 또 있고 또 뭐 김종민, 조웅천 창당준비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일단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편집장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그냥 제3지대 이게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성공하는 건지 과연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이제 헌정사를 들먹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두 명, 한 명 정도의 명망가가 중심이 된 제3당 이런 경우가 성공한 경우는 제법 있어요. 뭐 정주영 전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뭐 통일국민당이라든가 JP의 자민련, 뭐 안철수 대표의 뭐 국민의당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명망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이낙연, 이준석 뭐 그다음에 뭐 조홍천, 김종민 뭐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제3지대가 하나의 텐트, 뭐 텐트를 싫어한다니까 그럼 뭐 비가하우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번에 제3지대 이게 그 하나의 그 지붕 아래 모인다면 모여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것도 한국 헌정사의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연 그럴 것인가?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조금씩 이렇게 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랑 이렇게 되면 이제 불신이 쌓이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이 아마 앞으로 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3지대 성공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좀 여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당 러시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은 뭐 공천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거에 더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야당 당대표의 피습 사건, 테러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사이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동정론이랄까요?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국면이 완전 전환돼 버려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보면은 민주당에는 이것을 정리해 줄 만한 큰 스피커, 그러니까 뭐 자잘한 스피커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큰 스피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목소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당무에서 어떤 결정, 의사결정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당무에 복귀하는 게 좀 맞겠다. 그러나 어쨌든 의료진이나 아주 그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의 경우는 또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걸 또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쉬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본인 의지로는 빨리 당내 복구하려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건 그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이요. 이재명 이 대표 피습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한규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는 뭐 가장 좋은 축이었던 것 같아요. 선열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일단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어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죠. 김한규 의원 발언과 관련한 결정입니다. 최고위원회 의결로 엄중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본인도 이제 피해자가 돼 보니 느낀 게 있을 거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원외 친명 조직 비판 성명을 냈고 김 의원이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금 보셨습니다만 경고 처분 내렸어요. 글쎄요, 일각이긴 합니다만 저게 경고 처분 내릴 감이야?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김한규 의원의 의도를 보면 뭐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오 정치 청산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걸 옹호하다가 근데 표현이 너무 과격했죠. 뭐 선열낭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듣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서 이제 저런 경고가 나왔을 걸 보는데 저는 뭐 저건 충분히 엄중 경고갑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현역 국회의원이 그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뭐 그 유보를 달지 않고 저런 식의 그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씀으로써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한테 불쾌감을 안겼다면 당연히 엄중 경고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 삼을 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했던 엄중 경고나 당원 자격 정지나 당직 자격 정지와 같은 그런 기준에 맞춰 볼 때 이거는 합당한 거냐? 오히려 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본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당무에 빠르게 복귀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판에도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딜레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원래 8일인가 있었던 그 재판이 22일로 미뤄져 있는데 그 재판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더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 측의 변호인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러면 당무가 지금 굉장히 경무인데 그런 건 할 수 있고 재판은 못 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당원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뭐 중간지대라든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 이런 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재판부도 역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도 출석을 해야 되고 당무에도 복귀를 해야 되고 이런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이제 참석을 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한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좀 광폭 행거에 나선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역에 가서 또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 좀 신경이 좀 쓰이겠죠. 그렇죠. 뭐 안 쓰인다고 하면 뭐 이상한 건데 사실은 저게 계양을은 아니에요. 그렇죠. 계양갑. 이제 계양갑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신년 인사회차 가는 거니까 뭐 특별히 이제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순회하다 보니까 인천에 또 마침 그 신년 인사회가 있는 곳이 이제 계양을의 옆 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오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17개 시도 순회 중에 하나인데 그 자리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문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에서 지금 다시 출마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역에 이제 이른바 자객 출마를 할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그렸던 전국의 지원 유세도 다녀가면서 내가 총선을 지휘하겠다는 이 그림이 과연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원희룡 전 장관이 오면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아마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더 신경 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여야 공천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오늘요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일정을 논의를 합니다. 이 당원과 국민투표 비중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형하는 방안, 또 험지인 수도권 공천 심사를 먼저 한 뒤에 탈락자 반발 가능성이 큰 영남을 마지막에 할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글쎄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예상할 수 지금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요. 예. 그 영남권 물갈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영남권에 상당한 숫자를 영입했어요. 네. 그럼 영입하면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공천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영남권 대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역 의원들을 빼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이 현역 의원들이 순순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냥 출마를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제3지대의 뭐 빅하우스 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너무 빨리 결정을 해주면 제3지대의 빅하우스가 더 커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 영남권 공천을 뒤로 미루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수도권 물갈이를 그 강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출마를 안 하면 좋은데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당으로 갈 경우 이것도 또 이제 제3지대죠. 그러네. 이렇게 갈 경우의 문제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수도권 공천을 가능한 한 뒤로 좀 미루려고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현역 물갈이 논의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3선 의원들과 5천 자리를 했고요. 내일은 4선 중진들과 또 5천 자리를 갔습니다. 일단 뭐 현역 물갈이나 불출마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네. 그래도 내일 4선 의원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선 중진들도 예민한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중진들이 지금 어떤 대상입니까? 험지 출마나 불출마, 당에 대한 헌신을 요구받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사선은 더 하죠. 네네. 근데 그렇게 예민한 그룹에다가 대고 그렇게 당대표가 가서 뭐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뭐 결국은 뭐 경청을 위한 스케줄이다.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봤고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재밌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김기현 네. 전 대표가 나올 것이냐라는 것. 뭐 이제 사실상 뭐 불출마도 페이스북 불출마를 하고 지역에 그냥 가서 뭐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 지역 선거운동만 하고 네.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 한동훈 대표나 이런 입장에서 지도부 입장에서 이걸 칭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선공 후사하라고 선당 후사하라고 했는데 선사 후당한 사람을 칭찬해 줄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이게 뼈 있는 말을 해서 또 하면 김기현 대표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룹을 다 자극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의례적인 인사만 할 수도 있고 네. 좀 뭐 관전 포인트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좀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6선이고 이제 7선 도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무성. 네. 글쎄 뭐 당내가 만만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김무성 전 대표의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 네네. 여야를 약간 떠나고 중간지대 정도의 그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여야의 정치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누구를 콕 집어서 후퇴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여야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네네. 아마 본인의 그 공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짐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라면 부산 지역이고 중영도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겨냥해서 본인이 출마 선언과 여러 가지 비판 칼날을 세워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한 점이 저는 눈에 띄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공천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의 주장은 늘 상향식 공천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그런 경선 방식을 선호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영도가 다른 지역의 다른 식의 공천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예. 아마 무소속 출마까지도 각오한 선언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예. 중영도가 부산에서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험지에 속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한동훈 그 비대위가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마 상당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군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성추문 의혹에 연루된 친명계 인사들의 공천 문제를 두고 내용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저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거나 강의원 특보에 대한 뭐 어떤 조치를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거나 정봉주 미투 의혹을 모르는 척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온 게 뭐 현근택 부원장도 있고요, 정봉주 전 의원, 광의원 특보 뭐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박용진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저 말이 맞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눈높이가 이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예. 국민의 눈높이가 있고 내 식구의 눈높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는 국민의 눈높이예요. 국민의 눈높이는 뭐냐? 춘풍추상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그 모범을 보여야만 우리에게도 당신들이 할 말이 있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읍참마속 이런 걸 보여줘야 오히려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그 뭐랄까 증폭, 이야기의 증폭도가 훨씬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부 친명계에서는 이게 지금 그 아무 말 대잔치다,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 친명계의 잣대가 일부 친명계의 잣대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리고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사적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뭐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고 뭐 그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공적 책임이에요, 공적 책임. 왜? 여기에는 법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공적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모범을 보여서 국민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공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근택 부원장 피해자와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좀 노출이 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이석주 씨하고 현근택 부원장, 그다음에 이 피해 여성 3인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여서 이제 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현근택 부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당에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계속 합의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미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현근택 부원장이 워낙 그 이재명 대표가 챙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합의를 그 이루고 나서 아마 총선 공천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뭐 망천이 된다라고 하는 저 국민적 눈높이도 지금 친명계가 공격하는 이유가 현근택 부원장의 사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현근택 부원장이 여기서 합의했다는 이유로 합의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준다. 이럴 경우에 이제 성남 지역 전체에 미치는 민주당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부원장을 어떻게 지금 성희롱과 관련돼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것이 지금 공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식구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느냐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요. 그 감동이 총선 전체 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공천의 지금 모양새는 그 몇 개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전략공천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되는 상황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잣대가 똑같아야지 우리 잣대가 다르고 남을 바라보는 잣대가 또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중진들 헌신하라 그러고 다 빼낸 다음에
누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잖아요. 그 누가 올 것이냐가 윤 대통령 사람들, 검사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전략공천 지역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략이 없고 새로운 인물이나 메시지가 없이 이재명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가 과연 국민의힘의 공천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인가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해서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최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한 데 이어서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건데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지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일 적대국이자 불멸의 적국으로 하는 내용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은 동족이라는 기존 개념을 지우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 영역을 정확히 규정할 법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 주민이 3,000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와 같이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내용도 헌법 규정에 넣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회담과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 해외 호화 이사회 의혹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회장과 임원 등이 7억 원대에 달하는 대접을 받았다는 건데 이들의 일부가 회장 후보 추천위원이어서 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열린 포스코 홀딩스 해외이사회. 최정호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고위 임원 16명이 참여했는데 5박 7일 동안 초호화 관광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은 포스코 홀딩스뿐 아니라 자회사들까지 동원돼 나눠냈습니다. 소식할 멤버는 명백한 업무 상태이고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계열사가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후보 추천위원이기도 한 사회 이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로비를 했다는 의혹인데 경찰은 참석자 전원을 입건한 뒤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2019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포스코 이사회도 전세기와 백두산 관광 등에 7억 원을 쓴 정황을 포착해 고발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7일날 내부 롱리스트를 내서 1월 말까지 숏리스트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최정호 회장을 제외한 내외부 인사 22명을 줄인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예정된 후보 선임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보추천위원 전원이 입건된 상황에서 회장 선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년 전 헬로윈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5명의 수사심의위원은 어제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으로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오른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온라인상에서 도움을 요청한 40대 남성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이 남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낸 건데요.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 40대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밥 한 그릇만 사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4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아무나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지금 사흘을 굶은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18만 원 정도를 누군가에게 받은 것,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저 국밥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후기를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본인도 염치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프고 살고 싶어서 계좌번호를 불러드렸고 또 한 분과는 통화하면서 정말 위로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많이 울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좀 보니까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생계가 어려워져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가 지난해 이제 장마철에 허리하고 다리가 안 좋아서 일을 그만뒀었나 봐요. 그런데도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헌옷이나 무슨 여러 가지 중고품들 그리고 뭐 그다음에 기타 무슨 긴급생활 지원 자금에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왔는데 최근에 몸이 나아져서 이제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지금 막상 일이 잡히지 않아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13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글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던 얘기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서 잘 살아보려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훈훈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얻게 됐다고요? 네, 어제 또다시 후기 글이 올라왔는데요. 도움 주신 분의 소개로 기흥 쪽에서 일자리까지 얻게 됐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 복지재단에서는 도와줄 수 있다라는 연락까지 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게시글에 쓰신 작성자분은 이제 본인은 괜찮으니까 꼭 다른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움만 받고 아프다는 핑계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다짐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결심 공판이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최근 대법원이 내린 녹음 파일 증거 능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판단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 판결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던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그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학생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내서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 내용이 증거로 쓰였는데요. 해당 대법원 판결의 원심이었던 1심과 2심에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 수업 내용을 이제 녹음을 한 건데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환송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민 씨 아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녹음 파일,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제 녹음기를 들려보내서 녹취를 했던 그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검찰은요, 주호민 씨의 아들이 중증 자폐성 장애 아동이어서 수업 내용 녹음이 증거로 인정 안 된 해당 사건의 일반 학생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이 사건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저번 대법원 판결과 이번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음한 학생의 그 몸 상태가 좀 다르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법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부모가 녹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쉽게 말해서 녹음할 때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3학년이었습니다. 저번 대법원 판결은. 그것과 이제 주호민 씨 아들은 물론 뭐 지금 현재 자폐 아동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아이들이 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호민 씨 아들이 그 전에 그 초등학생 3학년과는 다르다는 그 검찰의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또 이 그 교사의 변호인 측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수업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이제 녹음을 할 그 카세트테이프를 넣어서 녹음을 한 것, 그 내용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네, 일단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시나요? 그렇죠.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말로 인한 정서적 학대 혐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정서적 학대로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네. 특히 이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리고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이요 교육부 앞에 모여서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이 늘봄 학교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가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는 것이 교사의 업무만 늘리는 것이라는 것이라며 보육을 왜 교사에게 맡기냐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과잉 초래하는 늘봄학교 졸속 확대 규탄한다! 초등교사들이 교육부를 향해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철회를 주장합니다. 방과 후 학교가 아이를 돌봐주는 이 제도가 교사 업무만 늘릴 거란 게 이유입니다. 약속했던 늘봄학교 중점 운영 체제, 전담 인력, 전용 공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1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보육을 왜 교사에게 맡기냐고도 비판합니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보육의 업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학기 2,000곳, 2학기 6,000곳 초등학교가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는 최대 밤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줍니다. 교육부는 교사가 아닌 전담 강사를 둔다고 약속했지만 교사들은 실효성을 의심합니다. 당장 아이를 맡길 생각이었던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차라리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2학기 때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새 학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지금 교육부는 관련 인력과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What is your problem? What? Where you at? What are you doing? Stop. This is fun! 자,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이 한국의 감독 또 이 배우들이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죠. 성난 사람들 에미상에 도전합니다. 네, 관련 내용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에미상이 어떤 상인지 또 이 성난 사람들이 도대체 몇 개 부분에 후보에 올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에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사람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받고 싶은 방송계의 최고의 권위상입니다. 그래서 영화하면 아카데미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미상은 이제 음악 부분이고 토니상은 연극과 뮤지컬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1개 부분 13개 후보에 올랐는데요. 13개 후보라고 한 것은 이제 조연상에 3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이제 주연상 그리고 작품상 각본상도 있고요. 여기에 편집 음향상 그리고 캐스팅상 등 다양한 부분에 올라와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수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성난 사람들 한국계 감독과 배우가 열연한 작품이어서 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성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번쯤 겪어볼 때 우리 참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딱 터뜨려주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주인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트 앞에 갔다가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탁 터뜨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이제 난폭 운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 보복 운전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이민자 사회였던 민낯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민자 사회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대인들의 어떤 고민들, 개인의 야망과 또 가족 간의 어떤 모습들, 이 관계의 어떤 갈등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 드라마인 것 같은데 스릴러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고 또 액션적인 측면도
측면도 있고 또 불륜과 치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또 막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성난 사람들이요 앞서서 골든글로브 3관왕 또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도 4관왕. 네. 그렇다면 이번에 에미상은 어느 정도 수상 가능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크리틱스 초이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계 600여 명의 비평가들이 모인 그런 협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비평가들이 쓴소리를 자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인정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작품상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작품상 받았고요. 또 네. 나무 주연상도 이렇게 받았고 여우 조연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는 작품상도 받았고 또 남녀가 주연상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작품상이나 여우 주연상, 나무 주연상, 연기상 등을 기본적으로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비평가들이 인정한 그런 작품이다라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성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스티브 연 배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그러게요. 것 네. 같습니다. 주요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휩쓸고 있는데 어떤 배우인가요? 사실 이제 마니아들한테는 워킹 데드라고 하는 좀비물에서 전 네. 세계적 스타 반열에 올랐고요. 우리에게는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 거기서 남편 역할을 했었죠. 네. 이번에는 이제 연이 바로 성난 사람들에서 등장했는데 좀 약간 점잖은 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난한 이민 가정의 이제 삶인데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기력을 발군의 실력을 보이려고 하면은 약간 좀 안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극중 주연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 연기력이 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원래 이제 1984년에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린 시절에 이 캐나다로 이주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뭐 송강호 배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개 연극계에서 활동했을 경우에 연기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잘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에미상 시상식 잠시 뒤에 10시부터 TV조선이 독점 생중계합니다. 지난 2022년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 6관왕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까 뭐 수상할 가능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전 포인트를 보면 뭐를 보는 게 좋겠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오징어 게임의 성과를 넘을 것이냐. 일단 6개를 오징어 게임이 받았었는데 몇 개를 더 받을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사실 감독상은 받았는데 무엇을 못 받았냐면 작품상을 못 받았거든요. 각본상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각본상하고 작품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주연 배우상과 조연상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주연상을 받을 것이냐 이런 점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또 조연상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서 제작이 됐고 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작품성에 좀 방점을 둬서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됐지만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등 한국 작품의 활약 눈에 띄죠. 네. 경쟁력 뭐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아직은 희소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데 중국이나 일본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자에 관련된 코드들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난 사람들 보면은요 이민자의 사회를 달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설렁탕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깍두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한인 교회의 어떤 풍경들도 자세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적인 K-스타일에 대한 주목 여기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고민이 무엇일까를 가족과 개인의 어떤 욕망과 인간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 기간 한국적 콘텐츠로서 K 콘텐츠 한류 현상을 북미 지역에서도 계속 이렇게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0시부터 75회 에미상 시상식 TV조선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어떤 수상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새들이 나는 이곳은 아프리카 세네갈의 한 해변인데요. 안타깝게도 음식물 쓰레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이 해변이 이젠 쓰레기로 덮여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한베이 해변은 20년 전만 해도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로 유명했지만 이젠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이곳의 유일한 호텔에 그려진 벽화만이 과거 아름다웠던 풍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카르는 급격한 산업화로 정유와 목재, 플라스틱 공장 등이 가동 중인데 이곳 공장들이 버리는 폐수가 바다로 유입이 되면서 해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 어부는 이 바다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했고 세네갈 정부는 아이들이 해변에서 놀거나 수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름다웠던 해변이 이렇게까지 오염된 이유 무엇인가요? 네, 다카르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그동안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습니다. 빗물 처리 배수로에 가정용 쓰레기와 공장 오염수가 버려져서 바다로 흘러간 것입니다. 뒤늦게 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된 세네갈 정부가 국제 원조를 받아서 현재 펌프장과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늦게라도 다시 바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니 참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천과 철원 등지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9도, 대관령이 영하 17.5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는데요.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 5도, 대구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남 남해안, 대구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모레부터 많은 양의 눈이 길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